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족들을 동원해 신도시 예정지를 매입한 의혹이 제기된 시흥시 의회와 광명시청, 포천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고 부산도시공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국 고검장급 검사들과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범죄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서면서 검찰 역할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찰청도 의혹이 제기된 지역에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들과 첫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LH 사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직격탄을 맞았고 오세훈과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협상 재개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2명으로 일주일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지만 방역당국은 수도권 확산세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58만 8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친 가운데 정부는 오늘 오후 2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올라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세종시가 70.68% 올라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한국 대중가수로는 최초로 미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올랐던 방탄소년단 BTS의 수상이 불발됐습니다. BTS는 팬 덕분에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했다면서 감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가 발표돼 영화 미나리가 몇 개 부문 후보로 오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기 시흥과 광명, 포천 등에서 투기 의혹에 연루된 공무원과 시의원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입니다. 예, 자, 국가수사본부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인데요. 동시다발 압수수색이 지금 진행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경기 남부경찰청은 앞서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시흥시 의회와 광명시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시흥시 의원과 광명시 공무원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수사관 24명이 동원됐고 피의자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해당 시 의원이 자녀와 함께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시흥 과림동의 땅을 사들여서 투기 이익을 보려 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또 광명시 공무원도 광명시 가학동의 임야를 가족과 공동 명의로 사들였다며 함께 고발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도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오전 10시부터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수십억 원을 빌려 전철역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여 투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전방위 강제 수사에 나선 가운데 부동산 투기 의혹의 시작점이었던 LH 직원들에 대한 수사와 내사도 진행 중입니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LH 직원 13명에 대한 수사는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맡고 있습니다. 지난 9일 LH 본사와 수도권 사업본부 그리고 해당 직원 13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초에 분석을 마무리 짓고 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주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에서 투기 의심 사례로 추가된 LH 직원 7명에 대해서는 내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월요일 오전부터 수사본부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 관련 신고센터도 운영을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별도의 인력과 사무실을 배정해서 오늘 오전 9시부터 이 부동산 투기 관련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 전화번호는 02-3150-0025번, 02-3150-0025번이고 경찰관 5명이 상담과 접수 업무를 맡습니다.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내부 정보 이용 행위나 부동산 투기 행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등이 주요 신고 대상입니다.
국수본은 철저한 수사를 위해 신고센터를 열었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국수본은 신고센터 가동과 함께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인력을 본격적으로 파견받아서 수사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투기 의혹을 받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인척 등에 대한 자금 흐름도 추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산경찰청이 오늘 오전 부산도시공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부산도시공사 과거 직원이 입찰 관련 업무방해 혐의를 잡고 청년감사실 등에서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부지 입찰 업무를 맡았던 해당 직원이 부산 기장군 일광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직접 입찰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불법 땅 투기 의혹 대응 차원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전국 고검장급 검사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이번 의혹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이 역할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네, 서울 고등검찰청입니다. 예, 박범계 장관이 땅 투기 의혹 수사에서 검찰의 대응 방안 역할에 대해서 고검장들의 의견을 듣는다고요?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고검장급 검사 7명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강남일 대전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 대응 방안과 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 역량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경험이 많은 고검장들에게 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좋은 방안이 있는지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많이 있다며 역할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많은 경험들을 갖고 계시고 경륜이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염려하고 무슨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의견을 들으러 간담회를 만들었습니다. 수사권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와 별도로 대검찰청도 오늘 오전 10시부터 3기 신도시 지역을 담당하는 검찰청의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들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의정부지검과 인천지검, 고양지청, 성남지청, 안산지청 등의 부장검사들과 대검 이종근 형사부장, 김봉현 형사 1과장이 참석했습니다. 대검 회의에서는 경찰 중심으로 본격 시작된 LH 투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어떻게 협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LH 투기 의혹 수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된 부동산 투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부 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 등 모두 2명의 검사를 파견했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서 특별수사본부에는 검사 파견 없이 법률 지원 등으로 역할이 제한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재산세를 비롯해서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발표됐습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8%로 집계된 가운데 세종이 70.68%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그러니까 현실화율도 70.2%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현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예. 자, 정부가 지난해 예고한 대로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시세 70%까지 올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조금 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공동주택 1,420만 호 가운데 1,308만 호, 92% 정도는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은 70%가량이 6억 원 이하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넘게 올랐습니다. 집값이 그만큼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그중에서도 집값 과열이 심각했던 세종시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70% 이상 폭등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 2017년 4.4%에서 2018년 5.02%, 2019년 5.23%에 이어 지난해 5.98%로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러다 올해 갑자기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과거 참여정부 때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렸던 2007년 이후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올해 공동주택의 실제 거래 평균 가격, 즉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책정됐습니다. 지난해 69%보다 1.2%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5에서 10년에 걸쳐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네. 자,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재산세에도 변화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지방세법을 개정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이 바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1주택자가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는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내려갑니다. 6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는 세율 인하 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효과보다 큽니다. 따라서 이들의 재산세 부담액은 작년보다 감소하게 됩니다. 즉 전국의 공동주택 보유자 가운데 92%가 이런 특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한 아파트를 예로 들어드리면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은 15% 올랐지만 표준 세율은 0.25%에서 0.2%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14%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자, 6억 이하 1주택 보유자는 부담액이 떨어지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고가 아파트 소유자와 다주택자의 경우는 재산세에 얼마나 변동이 있는 겁니까? 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주택의 합산 공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기존 재산세에다 종부세까지 내니까 보유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공시가격 9억 원,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보다 보유세가 30% 정도 늘어납니다. 정부는 특히 급격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유세를 일정 비율 이상 늘리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경우는 종부세가 최대 300%로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최대 2개월간 나눠낼 수 있도록도 했습니다. 특히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대별로 20에서 40% 공제 혜택을 받고 5년 이상 장기 보유자도 기간에 따라 20에서 50%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장기 보유와 고령자 공제 합산 상한도 80%로 확대해 이들의 세 부담을 더 줄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LH 사태가 보궐선거에 악재로 닥치자 민주당이 여야 선출직 공직자 전수조사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반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지율 상승세 속에 단일화 협상 재개에 나섰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LH 사태 이후 여론조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박영선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좀 직격탄을 맞은 모습이죠. 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하락세 속에 야권 후보에게 모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설 경우 박 후보의 지지율은 35%로 7.3%포인트 밀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는 격차가 더 벌어져 11%포인트 넘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LH 사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박 후보가 특검까지 던졌지만 여론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야당 반대까지 겹치면서 특검이 크게 힘을 받지 못하자 아예 3기 신도시 토지 소유자를 모두 조사하자며 강수를 두기도 했는데요. 연일 강경 대응에도 지지율이 떨어지자 민주당은 아예 여야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전수조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참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 광역시도의원, 기초의원까지 모두 조사합시다. 민주당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부동산 투기 근절 차원에서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전수조사를 제안합니다.
아울러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 등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그 직계가족에 대한 부동산도 조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LH 사태로 민주당 내부에선 위기론이 확산하는 반면 이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는 공정이 무너진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상승세를 몰아가는 모습입니다. 네, 야권은 오늘 단일화 협상을 재개하는데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 오세훈 후보 둘 다 지지율이 오르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고요? 네, LH 사태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단일화 분위기도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양자 대결 구도뿐 아니라 이 단일화가 없는 3자 대결 구도에서도 이 박빙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두 야권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절박함이 줄어들면서 협상 테이블도 복잡해진 겁니다. 오 후보와 안 후보는 우선 오늘 단일화를 위한 비전 발표회를 엽니다. 애초 어제 열릴 예정이었지만 단일화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하루 미뤄진 겁니다. 오늘 비전 발표회는 두 후보가 10분 동안 공약과 비전을 발표한 뒤 기자단의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두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단일화의 결론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문항과 기관 선정 등을 두고 줄다리기가 치열한데요. 여론조사 기간까지 고려하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결과를 내놔야 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국내 하루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휴일 검사 건수가 적은 영향이 커서 여전히 감염 확산세가 심각하다며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확진자가 모처럼 300명대로 떨어졌지만 이 검사 건수 대비로 보면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400명 안팎인 지금의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의 70%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은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신규 확진자 모두 382명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이어서요, 일주일 만에 다시 300명대로 떨어진 건데요. 확산세가 꺾였다기보다는 주말과 휴일, 검사 건수가 크게 줄어섭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 370명, 그리고 해외 유입 사례는 12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요, 서울이 112명, 그리고 경기도 161명 등 수도권 신규 환자만 291명입니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는 경남이 31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요. 강원 10명, 부산 4명 등으로 전남을 제외하고 모든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6명이 더 늘어서 누적 사망자는 1,675명이 됐고요. 위중증 환자는 6명 줄어서 99명입니다. 어제 하루 백신 접종자 역시 휴일의 영향으로 1,000명을 조금 넘은 정도입니다.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 신고는 하루 새 28건이 접수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잠시 뒤 정부의 2분기 백신 접종 계획이 발표됩니다. 관련 내용도 짚어볼까요? 네,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상반기에 모두 1,200만 명이 코로나19 백신의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밝힌 대로 먼저 65살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고요. 또 75살 이상 어르신은 지자체와 연계해서 접종 전후에 안전하고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 뒤에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학교와 돌봄 공간에서도 특수학교와 장애인시설부터 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2분기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 등으로 접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분기 종합 접종 대책을 조금 뒤에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훈입니다. 정부가 현재의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유지하면서 돌잔치와 상견례 등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죠. 사우나와 찜질방도 오늘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찜질방에 나와 있습니다. 네, 수도권 지역 찜질방은 작년 12월부터 100일 넘게 운영이 중단돼 왔었죠. 문을 연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아침 7시부터 영업이 시작되면서 이용객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평일 오전 시간대이기도 해서 그리 많은 인원은 없었는데요. 지난해 12월 1일 수도권 내 사우나 이용 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 3개월여 만에 영업이 재개됐습니다. 이곳도 이에 따라 지난 주말 전체 소독에 나서는 등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요. 하루에 3번씩 발안실 안에 들어가 소독하고 곳곳에는 손소독제도 비치했습니다. 대신 시설 면적당 인원은 제한되는데 이곳의 경우 최대 157명까지 동시 입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감염을 막기 위해 각 발안실 입구마다 이용 가능 인원이 따로 게시됐고요. 안에서도 이용객들은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하고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합니다. 또 이용 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됐습니다. 보통 숙박시설 대신 목욕시설로 잠을 자러 오는 이용객들이 많기도 하고 최근 수면실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입니다. 네, 이외에도 일부 방역 수칙이 조정됐습니다. 관련 내용도 짚어볼까요? 네, 우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 예외 조항이 일부 확대됐습니다. 먼저 결혼을 위한 양부모 상견례 모임과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한 만 6세 이하 영유아 동반 모임의 경우에는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모임 중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지금처럼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다만 직계 가족의 경우 그동안 인원 제한이 없었는데 최근 일가족 감염이 늘면서 최대 8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돼 사실상 영업이 중단됐던 돌잔치 전문점도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고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방역 조치가 풀린 가운데 연일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에서 400명대를 기록하면서 일각에선 3차 대유행이 재확산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방역당국도 앞으로 2주간을 특별 방역대책 기간으로 선포하고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찜질방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검찰로 다시 넘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수사만 검찰이 하고 기소는 자신들이 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오늘 아침 김진욱 공수처장 출근길에서 관련 질문이 있었는데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저희가 입장문을 냈고요. 그건 뭐 쓰여진 대로 저희가 상세히 썼기 때문에. 예. 그 공수처법 3조를 기소를 독점하는 걸로 좀 과하게 해석하신 거 아니냐는 이렇게. 거기 지금 3조하고 25조 2항하고 같이 썼습니다. 검사의 경우에. 네. 그 한 가지만 네. 만약에 그 검찰에서 이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그대로 기소를 강행을 한다면 혹시 어떨? 그거는 뭐 나중에 가정적인 상황 아닐까요? 이 같은 수사 완료 뒤 송치 요구와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팀장이 김진욱 공수처장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형사 3부장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공수처장이 공문에 수사 완료 후 공수처에 사건을 송치하라고 써놓고 수습이 안 되니 사건이 아니라 수사 권한만 이첩한 것이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법상 없는 개념인 송치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대상은 15년 이상 판사와 검사, 변호사 경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법인과 단체를 포함해서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오는 22일까지 추천을 받은 뒤 법무부 장관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려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제시하게 되고 추천위는 심사를 거쳐 3명 이상을 장관에게 추천,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최종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합니다. 휴대전화를 해킹해 1억 6천만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일당의 수금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수금책은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식당 주인이었는데요. 이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홍보를 보고 합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출로 고민하던 직장인 이미숙 씨는 지난해 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모 은행 직원이라는 상담원은 고액 대출을 해주겠다며 은행 앱을 깔라고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설치한 뒤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그가 일반적인 데는 아니니까 그럴 수 있겠다. 좀 믿음을 더 많이 가졌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앱이
전문가들이 쫙 나와 있으니까 좀 믿음이 갔죠. 그런데 다음 날 금융감독원이라며 연락이 오더니 추가 대출 신청이 위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깜짝 놀라 대출해준 상담원에게 물었더니 빌린 돈과 현금 담보를 직접 건네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철석같이 믿고 5차례에 걸쳐 1억 6천만 원이나 건넸습니다. 금융거래법 위반 때문에 안 빠지니까 그 일을 해결해야 된대요. 카드사에 전화했는데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인가 보다. 이게 굉장히 큰 법을 위반을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모두 사기였습니다. 가짜 은행 앱을 까는 순간부터 휴대전화가 해킹돼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모든 전화가 돌려진 거였습니다. 이 씨의 신고에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일당 가운데 한 명을 붙잡았습니다. 붙잡힌 수금책 A 씨는 아이 엄마이기도 한 40대 여성. 범행에 가담한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다 코로나19 사태로 폐업한 자영업자인데 일자리를 찾다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홍보를 보고 지원했고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수거책들이 모르고 했다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이. 정말 알바인 줄 알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경찰은 수금책을 고용해 돈을 받아오도록 지시한 다른 일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최근 코로나19로 형편이 더 어려워진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들며 궁지에 처한 서민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차선을 바꾸는 버스를 비켜가려다 불법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은 건데요. 배달 대행업체는 학생과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부모 동의서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업체의 책임조차 물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제보는 Y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1월 18일 저녁 8시 반쯤 부천시의 한 도로. 시내버스 옆으로 달리는 오토바이 한 대가 보입니다. 10여 분 뒤 구급대원들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것에 태워 옮깁니다. 큰 사고를 당한 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16살 A군이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입니다. 사고 오토바이는 차선을 바꾸는 버스를 비켜가려다 이곳에 불법 주차돼 있던 트럭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진 A군은 사고 19일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A군 아버지는 장례식 날에야 아들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장례 끝나고 하나하나 제가 지켜봤습니다. 사건 장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랬더니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미성년자는 아르바이트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모나 후견인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A군 아버지는 전혀 동의한 적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이 무리한 근무에 시달렸다는 증언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았다 그러면 진짜 막말로 진짜 다리 뭉개를 부러뜨려서라도 절대 못하겠겠죠. 근로시간 명시도 안 돼 있어요. 근데 무건의 압력으로 꼭 한 4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배달 대행업체는 부모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일을 주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에 일하던 곳에서 이미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이렇게 해가지고 부터 부모님하고 연락을 해서 이미 수리가 돼 있던 서류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좀 부탁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수한 게 맞죠. 사고 이후 조사에 나선 경찰과 노동청. 내린 결론은 업체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배달업을 하는 이른바 특고,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안 쓴 것도 부모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것도 처벌 못한다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상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법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하기에 조금 힘든 측면이 좀 있어요. 배달업 급성장으로 일에 뛰어드는 청소년도 크게 늘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특고제도의 허점은 그대로인 현실. 법의 사각지대를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고에 대한 차별 조항이 철폐가 되어 있어요. 특수고용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노동법에서 금기법에서 배제하려고 법적인 테두리를 좁히는 거잖아요. 명백한 차별이거든요. 하나뿐인 아들을 허무하게 잃고만 아버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호소합니다. 전혀 방치가 돼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 몰래 하는 업체들이 많고 동의도 안 덮치고. 도저히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미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음악 시상식 그래미 어워즈에 한국 대중가수 최초로 후보에 오른 방탄소년단 BTS가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수상작으로는 레이디 가가, 아리아나 그란데의 레인 온 미가 발표됐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온일이 그래미 어워즈 클래식 부문에서 베스트 클래시컬 인스트루먼탈 솔로상을 받았습니다. 수상 작품은 리처드 용재온일이 데이비드 옐런 밀러의 지휘로 알바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한 테오 파니디스의 비올라와 체인버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는 다음 달 25일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가 발표되는 가운데 미나리가 몇 개 부문 후보에 오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예측 전문 매체 골드더비 어워즈는 미나리를 작품상과 감독상, 나무주연상과 여우조연상 등 8개 부문 후보에 올렸습니다. 일요일인 어제 미얀마에서 시위대를 향한 군경의 발포로 최소 38명이 숨지는 최악의 유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누적 사망자가 100명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미얀마 군부는 양곤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여성이 남편으로 보이는 숨진 남성을 안고 울부짖으며 오열합니다. 시위대가 다리에 총상을 입은 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급히 옮겨 응급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달아나는 시위대를 향해 총성이 이어지고 총에 맞은 남성이 거리에 쓰러져 있습니다. 병원엔 들것에 실린 사상자가 줄을 이었습니다. 일요일인 어제 미얀마에서 지난달 1일 쿠데타 이후 최악의 유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군경의 발포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1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이 거리 곳곳에 모래주머니와 철조망으로 바리케이트를 쌓고 시위를 벌이자 군경은 최루탄과 실탄을 쏘며 진압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양곤 내 2개 지역에 대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앞서 군부에 대항해 구성된 미얀마 지하 문민정부는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으로 군부 탄압에 강력히 맞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အခုချိန်ဟာကျွန်တော်တို့နိုင်ငံတော်ကြီးရဲ့အမှောင်မိုက်ဆုံးချိန်ဖြစ်သလိုရောင်နေလာတော့မယ့်အချိန်လည်းဖြစ်ပါတယ်။ကျွန်တော်တို့ပြည်သူတွေဟာမှောင်မိုက်တဲ့အချိန်တွေကိုဘလောက်ကြံ့ကြံ့ခံနိုင်လဲဆိုတာဆန်းစစ်ခံရတဲ့အချိန်လည်းဖြစ်ပါတယ်။ 크리스틴 슈레너 유엔 특사는 미얀마 군부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국제사회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미얀마 국민과 행동을 함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LH 투기 의혹 파장이 거센 가운데 손은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치겠다. 정가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휴일인 어제 정세균 총리가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LH 내부 통제 방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민심은 싸늘한 모습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재보궐선거 표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인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LH에 대해서 정세균 국무총리 환골 탈태 수준의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휴일인 어제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하기도 했죠. 앞으로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실사용 목적 외에 토지 취득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내부 통제책이 발표됐는데요. 이 얘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먼저 지난 정부 합동조사 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 의심자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더 이상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농지 취득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대책을 보면은 LH 내부의 투기 근절책에 중점이 맞춰졌는데, 그러니까 LH 임직원은 앞으로 실제 사용이 아니면 토지 취득을 못하게 하겠다. 이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수사 결과를 봐서 만약에 이게 투기 농지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강제 처분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뭐 취지는 공감하는 분이 많겠습니다만은 이게 뭐 재산권 침해 이런 논란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뒤에 이제 농지 처분 부분은요 이미 법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영농 목적이 아닌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기초단체장이 매각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안 하면 이행 강제에 물리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앞에 부분 지금 결국은 실소유 목적이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을 금지하는 거 이 부분이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이거는 아마 이 LH라든지 아니면 LH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국토부 공무원이든 최근에는요 사실은 LH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지방공사도 있거든요. 서울지방공사라든지 그렇죠. 경기지방공사, 뭐 저 같은 용인이 있으면 용인지방공사에도 굉장히 큰 규모의 걸 합니다. 어찌 보면 서로 지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LH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뭐 주거기본법 이럴 때 1가구 1주택을 넣자 이럴 때도 나왔었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다주택자 처분할 때도 항상 나왔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런 거를 뭐 강제로 하는 거는 좀 최소한은 그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주택은 좀 주거의 목적. 토지는 실제 사용 목적, 실제 사용이라면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거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집을 짓는다 그러면 집을 짓는 거 이런 거를 좀 제한할 필요는 있다. 우리가 아마 80년대 말에 많이 이렇게 법을 했다가 위헌되고 그랬는데요. 택지 소유 상한제라든지 개발이익 부담금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LH 말고 그럼 투기를 하는 공기업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고요. 정작 차명 투기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지적도 일고 있는데 어제 정부 대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방금 전에 뭐 많은 말씀해 주셨지만은 국민들은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실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는 매각하도록 한다. LH가 아무래도 개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걸로 미개발지에 대해서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준을 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한 일주일간 온라인상을 달군 게 뭐냐면요. 사실 LH 직원보다 훨씬 힘이 세고요. 비교할 수도 없죠.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영농을 하시지도 않은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선례가 있는 상황 속에서 실사용 목적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은 이것도 영농 계획서 같은 거 봐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내가 나중에 귀농 귀촌해가지고 농사하려고 한다 주장하면은 그 사람이 거짓말이라는 거를 뭐로 밝혀낼 겁니까? 관심법입니까? 아니면 귀농귀촌 금지법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실체적인 내용 없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는 자 예전에는 뭐 텃밭을 길렀고 유실수를 길렀기 때문에 괜찮고 그다음 나중에 가서 귀농한다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한 다음에 누구를 잡겠다는 겁니까? 더 힘이 세고 더 그런 사람이 지금 법을 우습게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대책을 마련하신다면 앞으로 그 투기 근절 대책 어떤 방향으로 마련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식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투기를 했을 때 진짜 패가망신 시킨다. 이 사람들은 금전을 노리고 온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패가망신 시킨다. 이 사람들이 지금 광명 시흥 신도시에 왜 진입했습니까? 농협에서 대출 땡겨 가지고 고레버리지 투자로 금전적 이익을 보러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요. 지금 만약에 신도시 취소하잖아요. 뒤에 나올 내용이지만 취소하면요. 대출하느라 이자 낸 거, 거기다가 땅값도 내릴 거 패가망신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국민 여론인데 그거 지금 하기 싫으니까 자꾸 무슨 뭐 앞으로 토지 취득할 때 뭐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느니 이 사람들 영농하겠다 하면 돼요. 이 사람들 유실수 심었다고 주장하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뭐 지만은 안 할 수 없는데요. 지금 차명 투자에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실명제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실명제법도 있고요. 부동산 실명제법 그렇죠. 실명법이 있어서 쉽게 뭐냐면 실제로 명의 있는 사람 거다. 그러니까 명의를 빌려줘도 실제로 돈 낸 사람이 주인이 아니다라는 게 법의 취지인데 근데 대법원은 판례에서는 계속 그거를 실제 소유자한테 돌려줄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국회에서 이 구멍을 좀 메우는 법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실은 실명법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어쨌든 그 명의신탁 자체를 무효라고 하는데 계속 판결으로 대법원 판결로 가면 뭐 작년 재작년에도 보면 이거를 원주인이 돌려받을 수 있게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차명 이미 밝혀져도 내가 돈 냈고 걸로. 내가 실제로 샀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달라 그러면 그걸 돌려받을 수 있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 판례상은. 근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 좀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이름을 샀을 때는 내 이 땅을 못 돌려받는다. 그러니까 돈도 내가 뺏기고 땅도 뺏긴다. 이렇게 확실하게 그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차명 거래는 차명이 투자는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논점이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씩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아까 농지법 얘기하셨잖아요. 농지법에서 이 사람이 계획서 제출하면 뭐로 판단? 뒤에서 얘기할 거니까요. 뒤에 얘기하세요. 뭐로 판단하실 겁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인지 아니면 실제로 경작 의지가 있는지. 보면 알죠. 그 사람 보면. 제가 뭘 보면 알아요. 출연 시작하기 전에
두 분의 추가 반박 기회를 한 번씩만 드리겠다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책임론을 잃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야당에서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 사의 표명 의사를 밝혔고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상 받아들였는데요. 이게 시한부 유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한부 유임 상태에서 국토교통부 내에서 영이 서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결국은 보십니까? 아마 이 뭐 이사 공급 대책에 대한 예. 입법이라든지 아니면 입법이 되면 후속 대책 같은 거는 좀 마련해라 이건 같은데요. 저도 뭐 영은 잘 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어쨌든 변창흠 표 공급 대책으로 나온 거거든요. 예. 근데 본인이 어느 정도 마무리는 해야 돼요. 그렇게 보고 왜냐하면 뭐 지금 뭐 계속 야당에서는 뭐 공격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거를 무효화시킬 경우에는 문제가 더 커진다라고 봅니다. 예. 지금 뭐 기억하시겠지만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할 때도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했었고요. 취소하라 그랬고요. 근데 취소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서울의 집값 문제라든지 아니면 공급 대책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것 때문에 뭐 취소시킨다. 이런 아마 공방이 더 갈 수 있어서 지금 아마 장관 진퇴도 그에 걸려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그런 문제는 아니다. 분명히 그한테 선을 그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후속 대책까지 만들고 그다음에 그만둬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 시한부 유임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변창흠 장관뿐만 아니라 내각 총사퇴 이야기까지 꺼낸 거거든요. 지금 정세균 총리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총리도 책임지라 이런 얘기입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엇박자 메시지가 많이 나와가지고 어느 장단에 제가 반박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3기 신도시라는 대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수도권의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서울시계 안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공급을 하기 싫으니까 농지를 이제 틀어다가 이제 수용해가지고 만들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광명시흥 신도 취소하고요 서울시계 내 공급 늘리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 얘기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계속 하고 있어요. 서울에 35층 이상 층고 제한을 풀고 강남 재건축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장 후보가 말하는 공급 대책은 뭐고 지금 와가지고 광명시흥 신도시에 포기 못한다는 건 뭐고 이게 어떻게 엇박자가 이렇게 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기본적으로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자료 화면으로도 계속 보고 있지만은 저 보상받으려고 묘목 심고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패가망신하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진짜 공급 대책인 것인지 아니면 저 묘목 심고 돈 빼먹으려는 사람들의 이익인지에 대해 가지고 명백하게 이야기 됩니다. 지금 3기 신도시 핑계 대면서 이 계획 계속 추진하잖아요. 그러면요. 가끔 멍청하게 실명으로 투자해가지고 잡혀 나온 사람은 있겠죠. 근데 차명으로 투자해가지고 어렵게 추적하게 해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 5년 뒤에는요. 떵떵거리면서 그 돈으로 먹고 살 겁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당장 중단시키고 취소해가지고 폐가망신 시켜야죠.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분이 자연스럽게 이 얘기를 했는데 저희 오늘 YTN에서 관련해서 현안 조사를 해봤거든요. 이 여론을 보고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광명시흥 등 얼마 전에 이제 추가된 3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이 신도시 지정초래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적절한가 국민들께 물어봤더니요. 적절하다가 57.9%고요. 부적절하다가 34%입니다. 물론 민심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한 여론조사라 좀 감안은 해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신도시 지정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이 57.9%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신도시가 아마 개발 과정에서 특히 이제 공공 개발을 하는데 공공 개발의 주된 게 결국 국토부고 LH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토지 투기를 했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취소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은 건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그 사람들을 발본 재건해서 처벌하고 투기 수익을 몰수해야 되는 거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찰도 수사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 문제하고 이 공급 을 하는 거 하고 지금 얘기처럼 사실은 뭐 서울 시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재개발 재건축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90년대 초에 1기 신도시하고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2기 신도시 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서울 시내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도시를 한 거예요. 그동안 1기, 2기 신도시도요. 토지공사에서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서울 시내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신도시를 만들어 온 거예요. 이게 사실은 3기 신도시가 뭐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죠. 물론 아마 저기 사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은 갑자기 쫓겨나게 되니까 당연히 뭐 반대하시고 그다음에 뭐 보상가도 낮고 지금 제일 큰 것들은 거기에 투기하신 LH 공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저는 그래도 어쨌든 이걸 만약에 취소했을 때 물론 지금 말씀처럼 그분들한테 뭐 이익이 돌아가지는 않겠죠. 근데 하지만 그로 인한 더 피해
전 국민이 특히 서울 시민들이 받을 피해는 훨씬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해서 저는 뭐 취소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준석 위원님. 저는 기본적으로 도시 발전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도심이 이제 낙후되면은 좀 더 용적률 높여가지고 새롭게 개발하고 이런 사이클을 거쳐야지만 도시가 계속 재생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서울에 제가 살펴보니까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비율이 지금 뭐 단독주택 같은 경우 50%에 달하고요. 아파트도 30% 가까이 달합니다. 그러니까 노후주택 비율이 상당해졌어요. 왜냐?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에 서울 내에서 공급을 안 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이제는 이 단계를 한번 거쳐야 되거든요. 이 서울에서 노후주택을 한번 다시 이제 살리는 그런 단계가 필요한 것인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보통 슬럼가라고 표현하죠. 아니면 예전에 미국의 뉴욕에서 할렘이라고 표현하죠. 할렘도 요즘 재개발해가지고 깨끗해졌어요. 그 말처럼 결국 그 사이클을 무시하게 되면은 희한한 공동화 현상과 더불어가지고 도시가 죽는 겁니다. 근데 이거 무시하고 계속 선거 때 돼가지고 무슨 뭐 정치 논리로 접근하니까 지난 10년째 주택 공급이 안 되어서 부동산 상태도 뻥 터진 거 아닙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순리에 맞게 사업성 있는 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개발 재건축이 될 수 있기만 해도 공급 충분해집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시절에 뭐 했냐면요. 전농동에다 개발한다고 하니까 588을 유적지로 보존하라 그러질 않나. 잠실 5단지에다 굴뚝을 보존하면서 아파트 지으라지 않나. 송파에다가 성동구치소 담벼락을 유지하면서 아파트 지으라 그러지 않나. 개포동에 5층짜리 살려놓고 지으라 그러지 않나. 규제 아닌 규제를 계속 넣어가지고 개발이 안 되게 했기 때문에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이고 지금까지도 그걸 못 버렸기 때문에 엄한 데다가 투기꾼들 뱃속 불리는 정책을 내놓는 겁니다. 이준석 위원님, 그런데 잠깐만요. 그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많으니까 이거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제 공급 물량 대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신도시를 지정하는 건 이 물량으로도 확보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신도시 지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의 가구가 지금 300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서울의 전체 주택 중에 노후주택 비율이 30%다, 40%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의 100만 가구 가까이가 지금 노후주택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50년 이상 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주택 수만 해도 10만 호가 넘습니다. 이거 지금 광명시흥 신도시보다 규모 큽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구역으로 또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기준에 맞는 수준의 주거지를 격상시킬 거냐. 예를 들어요. 목동이나 상계동 이런 데 가보면요. 40년 전에 거의 40년 전에 지어가지고 아파트당 주차 대수가 0.3인 곳도 많아요. 근데 이런 곳들은 이제 30-40년이 지났으면은 요즘 세대에 맞게 주거지를 다시 탈바꿈 시켜야지만이 도시가 재생되는 겁니다. 이거 무시하고 가잖아요. 그러면요. 이거 뭐 계속 이제 열화되는 그런 과정만 있는 겁니다. 네. 한마디 하면요. 사실은 저도 동의합니다. 도심지 내에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야 돼요. 근데 재건축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서울 시내 모든 지역이 거의 아마 이명박 시장 때 뭐 뉴타운 하면서 다 이제 도시 재개발 구역으로 만들어 놨는데 도시 재개발이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해관계들이 다 달라요. 땅이 큰 사람, 적은 사람, 가게 하는 사람, 임차인, 임대인 많아서 사실은 그게 진행이 잘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공에서 좀 빨리 하겠다는 것이고요. 재건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도 사실 하고 있죠. 서울 시내 보세요. 대부분 강남이라든지 강북이라든지 웬만한 아파트는 재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신도시를 그동안 지어왔던 게요. 대규모 뭐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시내에서 한 번엔 안 돼요.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있는 단지를 뭐 몇천 가구 이렇게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거와 이게 별개는 아닙니다. 저는 시내도 당연히 재생도 해야 되지만 신도시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계속 공급대책 내놔라, 공급대책 내놔라 해서 내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마치 재건축, 재개발을 안 하고 신도시만 한다. 이렇게 몰아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저는 이것도 그러니까 박자를 좀 맞춰야 되는 게 변창흠 장관표 정책이 뭡니까? 서울의 역세권에다 700% 용적률 줘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시키겠다는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 한다는 거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걸 제대로 하라고요. 차라리 재건축 안 한다는 얘기를 몰아가세요. 광명시흥에 같이 한다는 얘기죠. 농지에다가 아파트 지어가지고 수기꾼들 배불릴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공급 쇼크라고 불릴 만큼 물량을 많이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기존 뭐 재건축, 재개발 대책과 함께 신도시 이 대책도 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의 의견이 달라지고 국민 여론도 좀 이렇게 들끓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까지 좀 살펴봤고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이렇게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말 사이에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 사저를 둘러싼 공방도 격화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례적으로 직접 SNS에 글을 써서 야당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논란은 더 시끄러워지는 분위기입니다. 야권의 비판에 오늘 아침 노영민 전 비서실장 인터뷰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 영농을 했는지
사고 후에 나도 철저히 심사를 해주기 바라고 영농계획서에 의하면 그 땅을 취득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농사는 1년도 짓지 않고 바로 전용하겠다고 합니다. 사전사후 심사를 제발 어제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하고 난 다음에 국민들에게 적용해 주기 바랍니다. 저 양산 사저 가보신 분들은 대통령님 그 집 입구에 밭이라든지 그거 다 압니다. 아 그러면 거기에 그 밭에 짓는 게 영농이지 그럼 뭡니까? 그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기존 사저가 경호상 취약점이 많고 경호시설 건립 부지도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전할 수밖에 없었고 경호 여건, 거주 여건, 매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재 땅을 매입한 것이고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면 대통령께서 그러셨겠습니까? 그 선거를 앞두고 그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 자제해 달라라는 인간적인 호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봉화 사저와 관련돼서 아방궁이라고 그 난리를 쳤던 야당은 아직 사고 한마디 없습니다. 정치적 이득을 톡톡히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께 다시 같은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거지요. 정말 그 해도 그 너무한 거 아닙니까?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조목조목 반발의 이야기까지 지금 듣고 오셨습니다. 이 공방의 당사자가 오늘 나오셨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기존 그 사저로 가려고 했는데 경호상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옮기게 된 거고요. 영농법 위반한 거 없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아방궁 프레임을 씌웠는데 이것과 같은 프레임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농지를 사서 전용했습니까? 왜 노무현 대통령이 끌어들인지 모르겠고 저는 집을 사고 경호동을 살 거면은 그냥 택지로 쓸 수 있는 대지를 사면 됩니다. 농지를 사가지고 전용해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일반 시민들한테는 전혀 제공되지 않는 특혜입니다. 제가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가가지고. 제가 어디 양산에 농지 산 다음에 1년 뒤에 제가 뭐 집 지을 거니까 내 거 형질 변경해달라 신청해보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혜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야당에서는요. 그냥 합리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본인께서 제출한 서류, 내가 영농 경력 11년이다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정중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11년 동안 농사를 지으셨습니까? 왜냐하면 2020년에 취득하셨기 때문에 2008년부터 11년 동안 지으신 거라면은 그 기간 동안에 대통령 후보, 야당 대표, 국회의원, 대통령을 하면서 그 사이에 영농이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허위 주장이라면은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야당으로서 합리적인 질문을 하는데 좀스럽다, 그만 좀 하라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과거에 북한에서요 삶은 소대가리 아니면 그거 외에도 보면은 특등 머저리 이런 얘기할 때는요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윤건영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저렇게 북한이 거칠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화를 하자는 뜻인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어요. 북한이 특등 머저리라고 하면 대화를 하자는 취지고 야당이 이런 합리적인 문서를 기반으로 한 의혹 제기를 하면은 그만 좀 하십시오. 좀스럽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까? 야당이 북한만도 못한 존재입니까? 뭐 야당하고 북한까지 끌어들일 건 아니고요. 두 가지 쟁점인데 하나는 이제 뭐 이 취득 자체가 농지법 위반이냐 아니냐. 그다음 두 번째는 형질 변경하는 문제인데요. 뒤에 거부터 말씀드리면 형질 변경 문제가 사실은 농지법 같은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받으면 형질 변경이 의제됩니다. 근데 이 토지 주변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미 집들이 들어와 있어요. 집이 들어오고 있죠. 들어온 얘기라는 얘기는 이 주변이 예전에는 아마 농지였지만 점차 이제 대지로 변경되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절대 농지라든지 우리 영농구역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데는 이제 형질 변경이 어렵지 않지만 농지인데 기본적으로 집을 지어나가는 곳에 있는 경우는 형질 변경이 됩니다. 아마 딴 데 가서 그런 지역 찾아서 아마 형질 변경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농 경역이 있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인데 사실 이것도 영농 경역이 없어도 농지 취득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농지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영농하는 사람만 원래 하게 돼 있고 예외적으로 뭐 귀농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건축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매입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농 지금 11년 문제를 계속 삼는데 그게 그렇게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지금 노무현 대통령하고 아마 비교하는 뭐 이 문제라고 보는데 그때도 아마 야당이 이 부분 제 굉장히 많이 제기했어요. 근데 지금도 언론에서 보면 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보다 면적이 크다.
아니 강남에 한 평 팔아도 그 양산에 100평 팔아도 강남에 한 평 못 삽니다. 그러니까 면적으로 자꾸 비교하면서 굉장히 크게 짓다.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때 아마 뭐 아방공이나 했지만 지금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길도 좁아가지고 나중에 길 넓혔거든요. 집도 되게 작아요. 가보면 시골에 그냥 전원주택 하나 지었다 이 정도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예. 아마 최근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 예. 선거철이라서 굉장히 이슈화 삼는데 취득 과정이라든지 용도 변경 과정이라든지 그게 그렇게 이례적인 거 아니다. 그리고 자꾸 예. 이거를 LH랑 비교하는데요. LH는 개발지잖아요. 개발지에 본인들이 가서 농사 짓겠다고 해서 산 거거든요. 그런데 예. 결국 목적은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분양권이라든지 이걸 노린 거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가서 이걸 나중에 팔겠습니까? 일단 팔지도 개발지가 못해요. 아니다. 예. 그럼요. 그리고 실제 거기서 살 거라는 건 알잖아요. 대통령이 살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아이고 내가 이게 딴 데 팔고서 딴 데 가게 살게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LH 경우가 너무 다르다. 다른 건인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서 계속 이 정치 공방에 이용하는 거죠. 저는 근데 이 문제를 야당이 제기한 이후에 야권의 수많은 인사들 지금 인신공격만 계속하고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그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한테. 답을 하면 됩니다. 영농경영 11년 동안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면 뭘 지었는지 말씀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아까 LH 의혹과 왜 엮이냐 그랬는데요. LH에서 우리가 지금 시각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저 묘목 심고 농사 지겠다고 했던 사람들 다 똑같은 얘기 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농업계획서를 제출했을 것이고요. 자신들이 영농 경력을 이야기했을 것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소급 입법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기존의 법으로 이 사람들 잡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우리 여권에서 꺼낸 게 뭐냐면요. 농지법 위반이다예요. 근데 농지법 위반을 꺼내들려 그러면은 적어도 대통령께서 거기서 떳떳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지법 위반 사례가 아니냐고 우리가 묻는 것이고 영농계획서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묻는 것인데 이게 별일 아니라니요. 나중에 LH 사람 잡혀오면요. 똑같이 얘기하면 됩니다. 나 영농 경력 몇 년 있고 그다음에 나 앞으로 농사 지을 거니까 실수요자다라고 주장하면은 뭐라고 반박하겠습니까? 대통령도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한번 할게요. 그럼. 아니 대변인께 이준석 최고 반박 자신 기회 있으면 네. 그 대통령 그 페이스북에다 댓글 달지 말고 직접 고발하세요. 농지법 위반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연기 펴가지고 뭐 시민단체도 고발하게 만드시고 저는 아마 주영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법조인 출신이거든요. 직접 고발하면 돼요. 근데 네. 아마 연기만 피울 겁니다. 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농지법 위반이 안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거든요. 아마 시민단체 통해서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댓글 다는 것도 적절치 않고요. 예. 이게 사실은 LH와 비교할 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현변호사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임기 중에 형사상 임기 끝난 다음에 조사하면 되죠. 임기 임기상에 끝난 다음에 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 있으면 하라는 소위 거예요. 높이지 마시고 형사상으로 소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임기 후에는 되죠 당연히. 임기 임기 중에는 안 되는 거고. 임기 지금 후에 해도 하겠습니다. 나중에 조사 받으니까요. 하시면 되죠. 임기 후에 하겠습니다. 꼭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세요 그러면. 네. 아유. 지금도 해드릴게요 그러면. 예. 고소고발해라 얘기까지 지금 두 분이 주고 받으셨는데요. 좀처럼 안 가라앉을 것 같은 LH 땅 투기 의혹 지금 대통령 사저 공방까지 이어져서 굉장히 확전되는 이런 양상인데요. 자, 어쨌든 지금 재보궐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 후보들도 지금 이 이슈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불리한 이슈인 만큼 특히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연일 지금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특검 도입 주장에 이어서 주말에는 3기 신도시 토지 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자 이런 제안도 내놨습니다. 자, 국민의힘 오세훈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발언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야당이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이 특검을 거부하는지 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 아니냐. 따라서 토지 소유자 전수조사로 차명 투기 연루자의 자금 출처 흐름을 낱낱이 추적해서 불법 투기 세력을 철저히 가려내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멀쩡하게 수사 역량을 가진 검찰의 손발을 묶어놓고 그 검찰의 역량을 활용한다면 포클레인으로 한 번으로 뜰 수 있는 양을 특검을 제안을 해서 수백 번의 삽질로 떠내겠다고 하는 시간 끌기 전술을 구사하는 박영선 후보를 보면서 애처로움을 느낍니다. 현재 LH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지금 정부 여당에서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후보도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빠르게 검찰 조사를 진행하자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네, 이 LH 사태에 대한 조사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새 후보의 이제 다른 시각을 듣고 오셨는데 박영선 후보가 연일 그 강경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검 카드 2에서 3기 신도시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자 이런 제안을 내놨는데 물리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저는 뭐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뭐 여러 지방 공사라든지 예. 개발하는 데가 많거든요. 최근에 한 5년 정도 개발치는 다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는 뭐 최근에 됐지만 각 지역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예.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세종시라든지 이런 데 문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뭐 그거를 점수 조사해도 됐다고 보고 예. 지금 결국은 아마 특검으로 갈 거냐 말 거냐 얘기가 제일 많은데요. 네. 저는 사실 특검 간다고 해서 시간 걸리죠, 당연히. 법 만들어야 되고요. 네. 그런데 검찰이 수사해도 법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뭐 일부 의원이 이거 시행령만 바꾸면 된다 그러는데요. 시행령에 다 넣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 시행령만으로 범죄라든지 고칠 수는 없습니까? 다 안 됩니다. 공직자 범죄라든지 아니면 뭐 부패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게 물론 다 넣을 수는 있겠지만 관련 안 되는 법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조사하다 보면 지금 예. 농지법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주택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 위반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시행령에 지금 다 넣을 수 없거든요. 그럼 결국은 법을 바꿔야 됩니다. 예. 저는 아마 그 시간이나 특검법 만드는 거랑 비슷할 거다. 근데 특검 지금까지 진행해 보면 알겠지만 특검 만든다 해서 경찰이나 검찰 수사 중단하는 거 아닙니다. 예. 하다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수사하는 사람들이 아 나중에 이게 특검에서 다시 한번 수사하겠구나 보면 더 열심히 합니다.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아마 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특검 얘기가 나오면 이 외압을 막을 수 있어요. 저는 아마 예를 들어서 힘 있는 사람들 아니면 예. 뭐 장차관이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도 아마 나올 수 있는데 이럴 때마다 수사가 사실은 좀 외풍을 받을 수 있는데 특검 발의가 되면 그런 게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특검을 안 받을 이유가 없다. 네.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하자 그랬거든요. 예. 전수조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안 전수조사, 받을 이유가 없는데 예. 저는 아마 이거를 자꾸 검찰이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저는 아마 검경 수사권 자체 이 조정한 걸 무효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을 바꿔야 되는데 법 바꿔서 하라는 얘기나 저는 뭐 특검 만들어서 법 만드는 얘기나 예. 다른 얘기 아니다라고 봅니다. 야당이 특검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검찰 조사를 그러니까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특검을 하자. 경찰 수사하는 그러니까요. 과정에 특검 만들고 그다음에 하면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런데 하지 지금 말자는 얘기 아니거든요. 현근택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특검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지금 어차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 시행령을 고치는 시간이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시거든요. 민주당이요 검찰 개혁한다고 할 때요 자기들 그냥 하고 싶은 거 할 때는요 180석 얘기하고 국민의 뜻 얘기하면서 저희랑 상의도 안 하고 법 바꿔버려요. 근데 이런 거 할 때는 법을 바꾸기 귀찮으니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는 이율배반적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검찰이 이 부동산 관련 대형 수사를 해본 유일한 경험이 있는 조직입니다. 이 수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특수본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자 보통 특검을 하자는 논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물을 내기 어려운 그런 수사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두 번째는 공정성의 시비가 있을 경우에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야당이 제기합니다. 대형 정권 관련 비리가 터졌을 때 그걸 수사할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하면 특검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오히려 여당 쪽에서 먼저 이걸 꺼내드렸는데 이건 모순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은 총리께서는 야 검찰 말고 특수본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특수본이 해. 이래가지고 막 팀을 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여당의 그 서울시장 후보라는 분은 특수본이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특검을 하자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지금 선거가 다가와가지고 다급한 사람과 예. 검찰 개혁 해놨다고 하는데 스스로 자기 부정하기 어려운 사람 간의 충돌이고요.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희 입장에서는 법을 고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형 부동산 비리를 수사해 본 적 있는 조직이 하면 된다. 그게 공교롭게도 지금은 검찰이고 정권과 불편한 관계에 있지만은 우리 국민들은요 이번에 이 투기꾼들 발본색원 해가지고 다시는 발못 붙이게 하는 게 최고의 목표이지 여당이 검찰 싫어하고 관심 없어요 이런 거는. 자, 알겠습니다. 지금 특검 주장이 네. 총리가 얘기한 국가수사본부 위주로 해야 된다는 거에 배치된다 이런 주장.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특검 한다고 해서 경찰 수사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특검 경찰 조사하죠. 그 다음에 특검이 하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특검을 하면 아마 검찰하고 같이 하게 됐죠. 지금도 근데 검찰이 완전히 배제된 게 아닙니다. 예. 쉽게 뭐 영장 청구라든지 아니면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서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자꾸 검찰은 할 수 있고 경찰은 못 한다. 이런 식으로 저는 가는 거는 뭐 경찰의 능력을 좀 무시하는 거로 보여요. 지금 두 가지 말씀 잘 하셨어요. 능력 문제, 공정성 문제.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정성도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뭐 최순실 특검이라든지 예전에 보시면 정부 여당과 관련된 거에서 특검을 했거든요. 보통 야당이 주장했고. 네. 그렇다고 그러면 안 받을 이유가 없죠. 특검도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전수조사도 하자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자꾸 뭐 이거를 뭐 검찰이 해야 되니까 특검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박범계 장관이 전국 고검장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수사권 개혁이 있었지만 검찰의 역할이 상당할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 검찰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극대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검찰도 아마 뭐 이종근 형사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7개 청에 이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개입할 여지는 있어요. 뭐 부패라든지 뭐 공무원 범죄라든지 아니면 거기 뇌물이 오갔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사실은 그걸로는 조금 약하죠. 지금 문제가 되는 뭐 농지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실거래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건 안 들어오는데 저는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제한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처럼 대부분의 국민들도 검찰이 수사 능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수사본부 합동조사본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관여할 수 있다고 보고 영장 청구 과정이라든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서 검경 합동수사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당이 무슨 말 하는지 별로 관심 없고요. 자기들끼리 방 가둬놓고 결론을 내가지고 국민한테 얘기하세요. 제발 가가지고 서울시장 후보 다른 얘기하고 총리 다른 얘기하고 장관 다른 얘기하고 이렇게 가면은 저희도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니까요. 저희는 일관됩니다. 가장 이런 수사에 경험이 많고 실적이 있는 조직이 맡아서 하면 된다. 그래야 나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나쁜 사람이 처벌받는다. 이 논리는 간단한데요. 여권은 머리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냥 특검 찬성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받으면 되잖아요. 안 받으니까 문제죠. 특검은 또 일부의 주장인데 여권 내에서? 아니 주장하고 있잖아요.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인데 당대표 권한대행이 얘기하는 건데 왜 일부 얘기해요? 총리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또? 아니, 총리는 수사권이 없잖아요. 총리는 조사를 담당하는 사람이지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특수본 차리라면서요. 이미 차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총리 짓인데? 아니, 총리에서 하신 거고 어쨌든 지금에는 여당에서는 특검 하자는 거고 야당에는 아이고 검찰이 해야 된다 특검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장관은 검찰이 또 열심히 하면서요. 검찰도 들어와 있죠. 이미 검찰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원래 한 대상인 거죠. 그랬잖아요. 영장도 선고 관여하고 있고 수사하고 있죠. 관여하고 있는 걸 왜 자꾸 특검하고 검찰을 분리해서 얘기하세요. 그럼 특검 그냥 받으시면 된다니까요. 안 받으시니까 문제인 거죠. 자, 한다고 하세요, 특검을 바로 도입할 것인가 아니면 검찰의 역할을 확대할 것인가 지금 여야 시각이 첨예하게 갈리는 거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확인하고 계시고요. 자, 검경 수사권이 조정됐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역할을 어디까지 확대시킬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좀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권 일각에서요. 추미애 전 장관 이번 그 부동산 부패 사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 건 검찰의 책임이 제일 크다. 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가 여권에 지금 득일까요, 실일까요? 어떻게 보고 아니, 계십니까? 이것도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우리 부산 LCT 보시면 알겠지만 바닷가 바로 앞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뭐 1, 2년 된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저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거기 아마 수사하던 검사가 나중에 그만두고 물론 그 사건 아닙니다만 실소유자 이영복 건 다 아니까요. 근데 그 사람 수사하던 검사가 나중에 변호인 됐다가 지금은 거기 사장하고 있거든요. 실제 사장인지 뭐 바제 사장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LCT 수사할 때도 무슨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컴퓨터에서 명단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특혜 분양 명단이. 그럼 조사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됐죠. 그 당시에 아마 뭐 소윤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사실은 이 분양권을 거의 로비 수단으로 사용한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검찰이 좀 선택적으로 수사한 거 아니냐. 검사 출신이 대표이사로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수사권이 있을 때 제대로 좀 했으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 수사권이 없는데 이제 와서 검찰에 맡겼으면 잘할 수 있다. 이런 게 좀 모순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뭐 일리 있다고 봅니다. 저는 LCT 건도 사실 저도 현근택 변호사 동의하는 게 LCT 가보면 어떻게 바다 앞에 이런 건물이 있을 수 있지? 때문에 좀 이상한 구석은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여당이 이번에 급해가지고 LH 사태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분양 특혜론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당이 아주 뭐 알고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두 사람 찍어가지고 이 사람 둘은 LCT 특혜 분양을 받았다라고 찔렀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전혀 아니죠. 한 사람은 그냥 일반 분양 받은 거고 한 사람도 분양 받은 걸 산 거고 그래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였는데 처음에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해당 의혹을 폭로한 사람은 고소당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첫 단추를 이렇게 끼워버리면은 이거 자체가 희화화되는 겁니다. 도대체 여당은 어디서 어떤 부실한 정보를 들고 왔길래 그렇게 허술하게 LCT 문제를 다룹니까? 분양이나 매입은요 형식만 보면 안 돼요. 물론 다른 사람한테 분양해서 살 수도 있어요. 지금 아마 그 사람이 그랬다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가격을 봐야죠. 실제로 어느 정도 벌는지 원하는 층을 줬는지 실제로는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사놓고요 다른 사람한테 다 명의로 해놨다가 시행사 명의로 해놨다가 원하는 사람한테 하나씩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했다고 해서 완전 어떤 특혜가 아니다라는 건 성립하지 않는 거고요. 아니 그거 실제로 사실 LH 저기 안 끝났습니다. LH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양 과정 LH도 사실 분양을 하거든요. 분양 과정에도 직원들이 가입을 많이 해요. 이거
이거 LCT 같은 경우에는 시행상 따로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네. 그런 걸 보자는 거기 때문에 이 제대로 검찰이 수사를 이 당시 안 했다라는 지적은 제가 보기에 일리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게 누군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모 그룹 부회장을 지목했다가 명단에서 지금 뭐 언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요? 그러니까 네. 그 수사를 하려 그러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수사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지. 저희들이 그냥- 뭐 알고 있다 해서 예를 들어서 아시잖아요. 명 아니. 얘기했다가 그게 실제로 아니면 명예훼손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닌 사람 두 사람 들이했다 망신당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수사가 부동산 제대로 안 됐다고 투기가 지금 검찰 탓이냐 아니냐 이 논란에 이어서 지금 LCT까지 다녀왔는데요. 어쨌든 LH 사태가 이번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박영선 후보가 뭐 특검, 그다음 신도시 그 땅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자 이런 강경 목소리 내는 것도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큰 여론 흐름을 좀 보면 박영선 후보 지지율이 좀 직격탄을 맞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3자 대결로 가도 접전이고요. 양자 대결에서는 오세훈, 안철수 후보 누구랑 붙어도 범야권 후보가 이긴다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어쨌든 선거 국면이 굉장히 예. 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죠. 여당 입장에서는. 말씀처럼 아마 LH 문제가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의 가장 큰 쟁점도 부동산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게 이제 3기 신도시였는데 여기에 이제 어찌 보면 LH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본인들이 어쨌든 뭐 거기서 이제 돈을 벌려고 투기를 했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여당 입장에서는 저는 뭐 유리한 이슈는 당연히 아니라고 예.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다 취소시키고 이제 와서 뭐 3기 신도시를 안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투기는 투기 문제대로 해결하고 그다음 공급 대책은 공급대로 해결하고 저는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렇다고 봅니다. 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저는 아마 우리 당에서도 계속 저는 그런 얘기했어요. 선출직 다 하자. 가족까지. 그러니까 재산 등록 대상에 있는 사람 말고 재산 등록 대상은 아닌 사람들도 있거든요. 직계 전비서까지 전부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시도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방역자치단체장, 자치단체장 이런 사람들도 다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몇 신당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게 선출직 필요하다고 다 봅니다. 하자 오늘 여당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당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공정의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들 그런 정보를 언제든지 알 수 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 특히 인허가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시도위원들도 굉장히 빨리 알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본인 이름을 잘 안 해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LH만 갖고 여기 3기 신도시만 하면 그런 사람 다 빠져나가요. 그럼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아유 결국은 내가 뭐 득 받네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저는 막고 차단하는 게 제가 보기에 아마 지금 집권 여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다 있습니다. 하자 얘기가 나왔는데 진짜 다 할까? 국민들은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수조사 얘기 나올 때마다 예전에 예. 아마 주택 문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전부 조사하자 그랬는데 저는 아마 이번에 내년에 뭐 선거도 있고 이랬지만 이런 것들을 또 당내에서 강령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은 공천을 안 준다든지 이런 걸 예. 좀 강력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그러니까 서울이라든지 이 LH만 직원들만 좀 몇 명만 잡고 지방에서 아니면 실제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 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저는 예. 이런 부분들은 좀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준석 최고위원께 야권 단일화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LH 사태로 인한 민심이 야권 단일화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인데 앞서 잠깐 여론조사에서 보셨지만 오세훈 후보가 적합도 또 경쟁력에서 안철수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가 물론 이제 한 군데 여론조사지만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 둘 다 오르다 보니까 지금 단일화 협상이 조금 더 꼬이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저희 오세훈 캠프에서는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밖에 드릴 말씀이 끝입니까? 없는데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지금 그 단일화에 대한 저희 오세훈 후보의 의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단일화라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지금까지 수많은 예. 단일화 과정을 보셨거든요. 예. 노무현 대통령과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도 그랬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단일화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여론조사라는 그 어쨌든 점수 내는 과정을 거치고요. 예. 그전에는 최대한 국민들에게 본인들의 정책과 그리고 정치적 목적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기회를 가져야지 그 결과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단일화 시한은 19일로 우리 후보가 빠른 시점에 통 크게 합의했는데 그 사이에 뭐 비전 토론회라든지 토론을 최소한 2회, 3회 개최해가지고 우리의 비전을 알리자는 우리 쪽의 제안이 지금 굉장히 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빨리 타결된다 그러면은 이미 단일화 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토론이라든지 비전 토론 일정에 대해 가지고 상대 후보 측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인지 답답해서 비전 얘기합니다. 발표회 오늘 오후에 하는 거죠. 원래 어제 또는 그저께 했어야 되는 미뤄진 거거든요. 거고요. 그런데 예. 어제 하기로 합의되었던 일정에 대해 가지고 안 하겠다고 일방선언했기 때문에 어제 안 개최된 겁니다. 그럼 네. 사실 오늘은
토론을 했어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루 이틀씩 늦춰가지고 결국 토론을 2번, 3번 해야 될 거를 한 번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만약에 저희가 의심하고 싶진 않지만은 특정 후보 측의 입장이라면은 굉장히 부끄러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때까지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여론조사 문항이라든가 기관 선정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철도역 예정지 부동산을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포천시 간부급 공무원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포천시청과 해당 공무원 A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도시철도 유치 업무를 맡으면서 광역철도역이 들어설 예정인 땅을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40억 원에 매입해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시흥시 의원과 광명시 공무원에 대해서도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24명을 보내서 경기도 시흥시 의회와 광명시청, 이들의 주거지 등 모두 5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경찰청 역시 오늘 오전 부산도시공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부산도시공사에 근무했던 직원 A씨에 대한 입찰 관련 업무방해 혐의를 잡아 청렴감사실 등에서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부지 입찰 업무를 맡았던 해당 직원이 부산 기장군 일광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직접 입찰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경찰은 또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투기 의혹을 받는 세종시청 공무원 등 7명을 피의자로 전환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세종경찰청은 세종시가 수사 의뢰한 공무원 3명과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민간인 등 7명에 대해서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가족관계인 세종시 공무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였는지 등을 수사로 밝힐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직 차관의 부인이 농지를 쪼개기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배우자 A씨는 지난 2016년 9월 경기 평택시 안중읍 현아리 613번지 토지 2,600여 제곱미터 가운데 66제곱미터를 농업법인을 통해서 5천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입 당시 박 차관은 농업 관련 시민단체 대표였는데 이후 박 차관이 지난 2019년 5월 청와대 농해수 비서관으로 임명되자 A씨는 같은 해 8월 해당 토지를 4,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500만 원 손해를 보고 팔았지만 해당 토지가 민간도시 개발사업인 화양지구 개발사업부지와 밀접해 있다는 점에서 쪼개기 투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박 차관의 배우자가 해당 토지를 지인의 권유에 따라 주말 농장용으로 사들인 것으로 투기 목적이 아니었으며 이 땅으로 이득을 취한 것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문제가 불거진 광명과 시흥 등의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여론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지정을 철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보도에 염혜연 기자입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는 강력 처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7월로 예정된 제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도 향후 관련 조사와 수사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연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며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YTN이 2사 부동산 대책으로 추가된 광명과 시흥 등 3기 신도시 추진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었더니 철회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57.9%가 철회가 적절하다고 답했는데 특히 이 가운데
매우 적절하다는 의견도 43.4%를 차지했습니다.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34%였습니다. 이런 응답은 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나왔습니다. 중도 성향의 66%, 보수 성향의 58%, 그리고 진보 성향도 52%나 지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연령별로 봐도 기류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30대는 64.2%가 철회가 적절하다고 답해 가장 강경했고 70대만 찬반 의견이 팽팽했을 뿐 다른 연령대에서는 모두 철회 의견이 과반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실시한 것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조롱성 글을 올린 작성자를 찾아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요. 앞서 정세균 총리 역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적절치 않은 그 글을 쓴 사람이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공직자들의 그 품격을 손상시키고 실제로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더하는 이런 행태는 결코 용서받아서 안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문제가 된 글은 LH 직원 투기 의혹 사태 초기에 올라왔습니다.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이었는데 한두 달만 지나면 잊히고 차명이라 못 찾는다.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다니겠다. 이게 우리 회사의 복지고 안 입고 오면 이직하라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 정당한 비판을 열등감 폭발, 열폭으로 치부해서 많은 사람의 분노를 샀습니다. 네, 그러나 누군지 밝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블라인드 앱 가입 시 해당 회사에 실제 다니는지 사내 이메일을 인증에 활용하긴 하는데요. 이 가입 직후 계정과 이메일 사이 연결고리가 바로 삭제되기 때문입니다. 민감한 글이 많이 올라오는 앱 특성상 이 익명성 보호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이용자 데이터 자체를 업체가 보관하지 않기에 수사 협조 요청이 와도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찾는다면 법적인 처벌은 가능할까요? 이 LH가 글 작성자에 적용하려는 혐의는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 방해죄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기관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존재지 기본권의 주체는 아니라는 건데요. 그나마 LH 자체가 아닌 구성원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는 있지만 이번 글은 어떤 특정 구성원을 특정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업무방해죄는 어떨까요? 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할 때 적용이 되는데 LH에 다니는 대다수 직원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퍼뜨렸다, 속였다는 위계 자체는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 그 글이 LH 업무 방해를 우려할 정도로 영향을 줬는지, 즉 인과성 여부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철회되고 혹은 LH가 해체되고 하는 일이 설사 어느 정도 우려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블라인드에 글을 올린 직원 때문에만 일어난 것이지 LH공사 측의 직원들이 땅 투기를 했다라는 어떤 개연성이 있는 사건들로 인해 일어난 것이지. 네, 이 같은 조롱성 글에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실속 없는 보여주기식 고발보다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LH가 자체적으로 매기는 윤리 경영 지수를 보면 지난 2017년 72점에서 2019년 79점대로 계속 올랐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대놓고 이제 그분들이 자랑하듯이 직원들한테 얘기를 한다는 제보들이 지금 참여연대나 저한테까지 연락이 올 정도니까요. 죄의식이 점점 없어진 거죠. 농사를 지을 것처럼 속여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개발 예정지에 땅을 사고 또 보상을 받으려고 나무를 심고 그러고도 차명이라는 우산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 LH 측이 진정 회사와 구성원 명예 실추와 부동산 정책 차질을 우려한다면 이들을 끝까지 찾아내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가짜 은행 앱을 이용해서 신뢰를 얻은 뒤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1억 6천만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일당의 수금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수금책도 돈이 급히 필요했던 코로나19로 폐업한 자영업자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자,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막 들어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코로나로 폐업한 자영업자까지 지금 보이스피싱에 타깃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23일 시작됐습니다. 직장인 이미숙 씨는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추가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자신을 모 인터넷 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상담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대 1억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고 약속했고 이 씨도 요청에 따라 앱을 설치한 뒤 대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금융감독원에서 추가 대출 신청이 위법이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깜짝 놀라 다시 상담원에게 물었더니 자신이 해결해주겠다며 기존 대출 원금과 현금 담보를 제공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5차례에 걸쳐 모두 1억 6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뒤늦게 의심이 든 이 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돈을 가지러 왔던 수금책을 그 자리에서 붙잡았습니다. 예, 수법을 보면 많이 듣고 보아왔던 전형적인 수법인 것 같은데요. 피해자가 그런데 믿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네, 피해자 이 씨도 처음부터 믿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원이 보내준 앱을 직접 설치해보니 은행의 로고는 물론 대출 과정 자체가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또 앱에는 자신과 통화했던 상담원의 이름이 버젓이 나와 있어 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가 대출 신청이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어이없는 말도 의심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직접 자신이 카드 대출을 받았던 카드사 2곳과 은행에 전화해 사정을 설명했고 자신이 위법 행위를 한 것이 맞는지 묻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대출 신청이 위법이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금융기관들이 모두 같은 말을 하자 더 이상 의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씨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금융거래법 위반 때문에 안 빠지니까 그 일을 해결해야 된대요. 카드사에 전화했는데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인가 보다. 이게 굉장히 큰 법을 위반을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일단은 이 씨가 은행에서 거액을 인출할 때 보이스피싱 의심을 받지 않도록 사업을 위한 것이라는 변명까지 상세히 당부했는데요. 이 씨는 자신이 위법 사실이 드러날까 일당의 지시에 따라 은행에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은행 앱은 가짜였고 휴대전화도 이미 해킹돼 이 씨가 전화한 모든 통화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돌려진 것이었습니다. 네. 범죄 수법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니까 꼼꼼히 따져보는 분들도 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씨는 그러면은 이게 범행이구나 이걸 언제 알게 된 겁니까? 네, 이 씨는 지인에게 갚기 위해 모아두고 대출해뒀던 자금을 모두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건넸습니다. 이후 이 씨는 카드 대출금을 모두 완납했다고 생각했는데 인터넷 뱅킹에 반영되지 않자 이를 문의하기 위해서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이번에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화가 돌려졌는데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카드사 직원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다름 아닌 자신이 위법 행위를 했다고 경고했던 금감원 관계자였던 겁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 금감원 직원님 목소리가 카드에서 받는 거예요, 전화를. 그래서 아니 이 여자가 왜 금감원 여자가 전화를 받지? 막 머리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임이라고 그 금감원에서 있다고 그러더니 그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금감원에는 주임이란 직책이 아예 없대요. 그거 사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돈을 주겠다며 일당의 수금책을 불러 기다리게 한 뒤 경찰이 붙잡도록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범행에 관한 수금책도 나도 피해를 봤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씨의 신고로 붙잡힌 수금책 A씨는 곱슬머리에 패딩을 입은 평범한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던 자영업자였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이 어려워져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가 아이 육아 비용 등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했고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요. A씨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자신이 관여한 사실조차 전혀 몰랐다며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A씨를 비롯해 수금책 5명을 모두 붙잡아 조사하면서 일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책 없을지 이 부분 좀 짚어보죠. 네, 가장 먼저 고액을 쉽게 대출해준다는 상담 전화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식 앱마켓이 아니라 개인 SNS를 통해 앱을 보내온다면 일단 설치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 씨의 사례처럼 최근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휴대전화 자체를 해킹한 뒤 정보를 빼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등 기관에서 절대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나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300명대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휴일 영향으로 검사 건수가 평소의 절반에 그쳐 확산세는 여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확진자가 382명 늘어 누적 96,01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370명으로 이 중 수도권에서만 29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뒤 17일 동안 58만여 명이 백신을 맞아 우선 접종 대상자의 약 74%가 1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0시 기준 백신 추가 접종자가 1,07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휴일인 전날 접종자는 직전 평일 대비 대폭 감소했는데 이는 보통 주말과 휴일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코로나19 치료병원의 근무자가 줄어 접종 인원도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 반응이 의심된다며 보건당국에 신고한 사례가 20여 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신규 사례는 28건입니다. 추가 사망 신고는 없었고 현재까지 신고된 사망 사례는 누적 16명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현지 시각 14일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검토 자료에서 혈전 위험성 증가에 대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유럽연합과 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1,700만여 명에 대한 안전성 자료를 검토한 결과 폐색전증과 심부정맥 혈전증 또는 혈소판 감소증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증거가 어느 특정 연령대와 성별 등에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최고 전염병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코로나 예방접종 주사를 맞도록 설득해주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의 백신 접종 거부 의사가 특히 높게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이같이 밝힌 겁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주요 방송 매체에 잇따라 출연해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은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대담에서는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지금 모든 게 잘 되고 있어라고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we're not in the end zone yet, and that's one of the issues. That when you plateau, there's always the risk of a surge. That's exactly what the Europeans have experienced. 그는 특히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놀랐다며 정치와 보건 문제는 전혀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It makes absolutely no sense. And I've been saying that for so long. We've got to dissociate political persuasion from what's common sense, no-brainer public health things. 그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설득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공영방송 PBS가 지난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공화당 지지 남성 중 49%가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플로리다의 한 정치 모임에서 백신 접종을 권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전직 대통령들이 출연한 백신 접종 동료 공익 광고 촬영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CNN 방송은 봄방학 시즌을 맞아 여행객이 늘면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지난 금요일 미국 공항에서 수속을 밟은 인원이 130만 명을 넘었으며 이는 작년 3월 15일 이후 최고치라고 보도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미국의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에 뜻밖의 감미로운 첼로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같은 깜짝 연주회로 감동을 선사한 주인공은 다름 아닌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였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한창이던 매사추세츠주의 한 커뮤니티 칼리지 체육관. 베레모를 쓴 동양계 남성이 감미로운 첼로 연주를 시작합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등 익숙한 곡들이 흘러나옵니다.
주인공은 바로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입니다. 자신의 2차 백신 접종을 하러 오면서 첼로를 챙겨와 깜짝 콘서트를 연 겁니다. 연주가 끝나자 박수와 환호가 쏟아지고 요요마도 자리에서 일어나 화답합니다. 요요마에게 백신을 접종한 힐러리 바샤라는 그의 연주로 모두가 하나가 되고 치유되는 기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현장을 감동으로 물들인 요요마의 선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에는 피아니스트 캐서린 스폿과 함께 위로와 희망의 노래라는 특별 앨범을 내기도 했습니다. This is really dedicated to all the people that are going through tough times. We're hoping that this is sort of like a way of reaching into people's hearts and memories.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 사태 속에 선물처럼 찾아오는 세계적인 음악인들의 연주가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미국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음악 시상식 그래미 뮤직 어워즈에서 아쉽게 수상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팝 장르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아시아 가수 가운데 최초 기록이어서 의미가 큰데요. 또 본 시상식 무대에서 단독 공연도 선보였습니다. 이 역시 아시아 가수 중에 최초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의미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혜은 기자. 네, 김혜은입니다. 네, BTS가 아쉽게 상을 타지는 못했습니다. 레이디 가가와 아리아나 그란데가 수상에 영광을 안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방탄소년단이 후보에 오른 부문은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입니다. 2명 이상의 가수들이 협업한 곡이나 그룹에게 주어진 상인데요. 트로피는 레이디 가가와 아리아나 그란데가 함께 부른 레인 온 미에 돌아갔습니다. BTS 말고도 후보에 오른 나머지 4팀을 보면 이름만 들어도 쟁쟁합니다. 수상한 레이디 가가는 그래미가 사랑하는 가수로도 유명하고요. 테일러 스위프트는 현재 미국 팝계를 주름잡는 최정상의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BTS는 이번에 다이너마이트로 후보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빌보드 핫백에서 3차례 정상에 오른 곡이고 최근까지도 음원 판매량이 최상위권에 있을 정도로 장기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대단하지만 BTS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수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상하지 못한 요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후보들이 워낙 쟁쟁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후보 명단을 보면 같이 경쟁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고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그래미의 보수성도 짚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미의 시상식은 오래전부터 수상자가 백인 일색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이 때문에 화이트 그래미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시상식의 후보 선정 과정에서도 흑인 가수 위켄드가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에서 탈락해서 논란이 컸습니다. 위켄드가 SNS에 그래미는 죽었다는 글을 올리면서 거세게 항의할 정도였습니다. BTS 역시 지난 그래미 시상식에서도 후보에 오르지 못해서 현재 언론에서 그래미가 K-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후보에 오르기는 했지만 곧바로 수상으로 이어지는 이변은 역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BTS 팬들 사이에서도 그래미를 비판하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BTS가 그래미를 잃은 게 아니라 그래미가 BTS를 잃은 것이다라는 글이 SNS에 도배되기도 했습니다. 네, 후보들도 쟁쟁했고 이 보수성도 무시할 수 없다 얘기를 해주셨고, 자, 비록 상을 받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 BTS가 이번 그래미 시상식에 남긴 의미가 있을 텐데요. 짚어볼까요? 네, 우선 팝 장르 부문에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큰 기록입니다. 우리나라 가수 중에서도 최초지만 아시아권 가수 중에서도 후보에 오른 적이 없는 분야입니다. 그래미 후보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가수들에게는 큰 이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중음악계뿐 아니라 세계 팝계에도 K-팝이 큰 획을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BTS는 본 시상식에서 다이너마이트 단독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역시 아시아 가수로서는 처음입니다. 3시간 남짓 진행된 시상식에서 모두 25개 팀이 무대를 펼쳤습니다. 빌리 아일리시, 카디비, 도자켓, 포스트 말론 등 쟁쟁한 가수들 사이에 BTS도 포함된 것입니다. 네, BTS도 SNS를 통해서 소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BTS는 수상이 불발된 소식을 접한 뒤에 SNS와 팬 커뮤니티를 통해서 인사를 남겼습니다.
팬들 덕분에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남겼고 올해도 열심히 노력해서 매 순간 함께해준 응원에 꼭 보답하겠다는 다짐도 적었습니다. BTS는 올해로 그래미에는 3년째 참석하는 건데요. 2년 전에는 시상자 자격으로 무대에 섰고 지난해에는 다른 가수와 협업 무대를 펼쳤습니다.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온 만큼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그룹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그래미에서 깜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한국계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훈일이 상을 받았죠. 네, 한국계 미국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훈일이 베스트 클래시컬 인스트루멘털 솔로상을 받았습니다. 알바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한 테오파니디스의 비올라와 체인버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입니다. 리처드 용재훈일은 실내악 그룹 앙상블, 디토 음악 감독을 맡으면서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래미에 3번 후보에 오른 끝에 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기다려지는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미국 아카데미상 후보가 발표됐는데 영화 미나리가 주목받고 있죠. 네, 지난해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4관왕에 오른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죠. 오늘 밤 후보를 발표합니다. 미국 이민 2세인 정이삭 감독의 영화 미나리가 몇 개 부문 후보에 오를지가 관심입니다. 미나리는 미국 영화제에서 잇따라 수상을 이어가면서 유력 후보작으로 꼽혀왔습니다. 아카데미의 전초전으로 불리는 골든글로브 영화제에서는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받으면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작품상과 감독상 등 주요 부문 후보에 오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 윤여정이 한국 배우 최초로 배우상 후보에 오를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요. 윤여정은 지금까지 미국 4대 비평가협회상으로 불리는 전미 비평가협회상, LA 비평가협회상 등 모두 30개가 넘는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밤 좋은 소식을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YTN 김혜은입니다. 네, YTN이 연속 보도한 바이넥스의 원료 조작 사태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제약사의 불법 제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업체 간의 짬짬이와 식약처의 부실 감독 속에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복제약 시장의 실태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향남 제약산업단지. 4층 높이 연면적 8,900제곱미터 규모의 비보존 제약 공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다른 제약사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몸집을 불린 비보존 제약의 주요 공장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제조소에서 만들어지는 의약품만 200여 개가 넘습니다. 여기서 만든 의약품 일부가 허가받은 원료 용량과 달리 불법으로 제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뇨병 약과 관절염, 후두염 치료제 등 9개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 일부를 의도적으로 허가 기준보다 덜 넣은 겁니다. 업체 측은 주 원료가 아닌 보조 원료였다며 지난해 말 다른 업체로부터 공장을 인수한 뒤 최근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발견을 하게 됐고 그래서 식약처에다가 자진 신고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불법 제조한 9개 제품은 모두 복제약. 앞서 YTN이 보도한 바이넥스의 원료 조작 약품 역시 대부분 원본약 특허가 만료된 뒤 보급되는 복제약, 이른바 제네릭이었습니다. 유독 제네릭에서 불법 제조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약품의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 누구나 복제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원본약과 효능이 같다는 동등성 시험만 통과하면 얼마든지 복제약 제조가 가능한 겁니다. 다른 제약사의 제조 방법을 알려준 뒤 위탁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수탁업체가 원가 절감과 시설 노후화 등을 이유로 용량을 몰래 바꿔도 위탁업체는 제대로 관리를 못했고 이쪽에서 의뢰를 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다. 식약처는 특별한 관리 감독 규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시간과 인력, 연구가 필요한 신약 개발 대신 복제약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규제를 대거 없앴기 때문입니다.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죠. 견제 장치 하나 없는 상황에서 복제약 의미 제조는 업계 불문율이 됐습니다. 그게 조용히 여태까지 다 알아보니 넘어갔던 건데 것 같아요. 최근 5년간 복제약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제네릭 의약품은 2만 5천여 종류.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식약처의 엄중한 관리 감독과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일요일인 어제 군경의 발포로 최소 38명이 숨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1일 쿠데타 이후 유혈 진압에 따른 누적 사망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 중 22명은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의 산업지대인 플라잉타야에서 나왔습니다. 미얀마 유혈 사태 관련 중국 투자 공장에서 불이 나 일부 중국인 직원이 다치고 한때 고립됐다고 중국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관변 인터넷 매체인 황구망은 지난 14일 오후 미얀마 양곤의 공업지대인 레이다야의 중국 자본이 투입된 공장에서 시위대로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구망은 또 이번 화재로 중국 인력이 일부 다쳐 일시 고립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YTN 연속 보도로 알려진 마스크 판매 사기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경찰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사기와 약사법 위반, 보복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공범인 조폭 출신 송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기업 납품용 방역 마스크를 구하던 차모 씨에게 마스크 40만 장을 팔겠다고 속이고 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의 공시 예정 가격이 지난해보다 19% 올라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420만 5천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했습니다. 세종시가 70.68%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데 이어 중위가격에서도 1위를 차지했고 이어 경기 23.96%, 대전 20.57%, 서울 19.91% 등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잿빛 장막을 들이운 듯 하늘이 온통 희뿌연 먼지에 휩싸여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진 수도권에 오전 11시를 기해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요.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76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경기와 인천, 충남 지역에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2배에서 3배가량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중국 내몽골과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대기질이 더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는 되도록이면 외출을 자제하시고요. 또 나가실 때는 반드시 KF80 이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밤 사이에는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저녁에 제주와 호남을 시작으로 밤사이 서쪽 지역으로 비가 확대한 뒤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제주도에 최고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전남에는 5에서 1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비의 양이 워낙 적어서 미세먼지를 씻어주기에는 부족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이 15도를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16도, 광주 19도, 대전과 부산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며 주 후반인 금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9도까지 올라서 올해 들어 가장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당분간 포근한 날씨 속에 미세먼지의 공습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오늘 수도권에 이어 충남 지역에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밤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고요. 또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과 운영장은 단축 시간이 조정된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네, 월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